자, 모의고사 33, 36번 질문 들어갑니다.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할 대상이래요. 자, 생명체와 다르게 바이러스는 지금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스스로 생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 우리 인간과 같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 이걸 숙주라고 하죠. 여기에 기생을 하고 그 안에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자,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데, 자, 피막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나 봐요. 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자, 피막 안에는 그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고, 또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핵산은 DNA와 그다음 RNA 중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걸까? 이건데, 자, 이거 보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지금 34번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자, 바이러스가 지금 숙주 바깥에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안에 육각형 형태의 모양,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예, 캡시드가 되는 거고, 그 캡시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핵산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피막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 이렇게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이 바로 여기 있는 무엇과,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바로 이게 수용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이 숙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각각 지금 A, B, 그 다음에 C, D까지 부분인데,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자, 요 녀석들이 바로 뭐야? 자, 새로운 캡시드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핵산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녀석은 나중에 숙주를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또 하나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녀석은 어떤 바이러스는 가급적 숙주를 오랫동안 이용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바이러스가 있고, 또 어떤 녀석은 뭐 급성 감염 같은 바이러스들은 자, 지금 숙주 세포를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다른 숙주 세포로 옮겨가는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다시 들어갑니다. 자, A 부분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자,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을 한 다음에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 자, 이것과 달라붙게 돼요. 이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바이러스의 무엇이? 네, 핵산이. 자, 그래서 이 캡시드 안에 있었던 핵산이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숙주세포 내부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4번의 A 단락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후에 자,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때 핵산이 지금 DNA일 경우와 그 다음에 이것이 RNA일 경우가 지금 다른데, 자, DNA 경우는 이때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 RNA일 경우는 자,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을 합니다. 다시. 자, 여기까지가 B달라. 자,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다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게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 막에 부착이 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RNA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전달 물질을 통해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그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분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캡시드 형태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녀석은 이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C달라. 그 후에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자,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녀석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 녀석은 오랫동안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숙주세포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뒤달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몸은 결국 하나의 숙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숙주는 자, 지속 감염과 급속 감염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을 합니다. 자, 이때 급성 감염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짧은 기간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 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숙주가 있으면 자, 여기서 증식을 하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다른 숙주세포로 다시 옮겨가면서 이제 질병이 이제 계속 전파가 되겠네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 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자,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번에 보시면 자, 급성 감염과 그 다음에 지속 감염 두 개로 나눌 때 급성 감염인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숙주세포에 머무른다면 거기에 비해서 지속 감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 자,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이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급적 오랫동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숙주세포 안에 지금 여기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지속 감염은 자, 바이러스의 그 자, 발현이라는 것은 뭐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 이걸 발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양상에 따라 이걸 지금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 지연 감염.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네요. 자,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그 특징을 각각 따로따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에, 자, 그 증상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자, 그리고 한동안 사라져 있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그때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된대요. 자, 이 특정 조건이라는 건 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바로 특정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자,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 바이러스와 두 번째 바이러스 질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대요. 자,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 숨어 있다가 자,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프로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만성 감염. 어디에서? 자, 지속 감염 중에 만성 감염입니다. 이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이 돼요. 계속 배출이 돼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계속 검출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인데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하고요.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론 뒤늦게 발현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성 감염인 경우는 지금 우리의 몸속에서 계속 바이러스는 검출이 되지만 그 질병으로까지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있다가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지속 감염 중 세 번째 지연 감염인데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얘는 안 나타나요. 자, 아까 우리가 볼 때 잠복 감염인 경우는 초기에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지연 감염은 그 초기 감염에 특별한 증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요. 자, 몸속에 숨어서 이것을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증가하여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더 무섭네요. 자, 이것이 지금 전혀 특별한 증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이게 빵 터져버려서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나요? 자, 그러면, 자, 33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자, 그 A 단락 부분에 이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33번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에 이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착 단백질이 어디에? 지금 숙주세포인 안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숙주의 그 세포막 효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포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숙주세포 수용체. 자, 아까 34번은 어느 정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여기 B에서 캡시드가 분리가 되어 빠져나온 효소가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 이 B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서 캡시드가 분리가 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33번을 보시면 34번이면 자, 이 부분에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그 여기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할 때 이 바이러스의 핵산이 어디로 캡시드로부터 분리가 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 핵산이죠, 핵산.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여기서는 지금 효소가 아니라 이걸 핵산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3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랬는데, 자, 아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 감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급성 감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급성 감염은 짧은 기간 동안 잔류한다면 그 숙주 세포 안에 자, 지속 감염인 경우는 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잔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뒤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35번은 자, 니은은 기억에 비해 감염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다. 그럼 맞게 되면 자, 36번입니다. 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미열과 발진석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생기거든요. 자,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나? 자, 이것이 면역력이 저하가 됐을 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포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잠복 감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에 비해서 C형 감염 바이러스인 경우는 자, 이것이 약 80%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염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합병증으로 해서 질병이 결국 발현이 되네요. 자, 이건 만성 감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번은 여기 있는 어떤 자, VZV 이걸 가진 어떤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자, 이때 자, VZV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되는 특정화 조건인데 이때 특정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특정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다시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 특정 조건 자체를 활성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일어나는 것이 통증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런 특정 조건에 의해서 다시 수포 내지는 통증이 유발되는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6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7, 41번 계속 갑니다. 자,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서 누워가지고 아무 일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상에는 바로 이 노동에 대한 자,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자,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자,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자, 그래서 로크, 헤겔, 마르크스 세 철학자의 어떤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 자, 이거 살펴봅니다. 자, 먼저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소유란 자, 자기가 노동을 통해 어떤 생산물을 얻게 되면 자, 그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걸 사적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자,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함께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네, 신체.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 자, 남으로부터 지금 침해를 받지 않는, 자, 타인을 밀어내는 속성, 이걸 우리는 배타적이라고 하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 활동인 노동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자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에 바로 배타적 소유권을 자기가 첨가할 수가 있는 것,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초록색에 있는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만약에 로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의 인류의 삶에 손해를 끼쳤어요. 자, 이건 외려 삶에 어떤 편의를 준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노동에다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자, 이걸 노동에다 집어넣지 않답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자, 어떤 것들, 이 초록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 그것은 노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해결입니다. 해결은 노동을 사적 소유자, 아까 로크가 어떤 사적 소유의 권리로 봤죠? 근거를 넘어서 주체와 객체가 어떤 통일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자기 실현, 여기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자, 생명을 보존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주체가 되고, 자, 자연과 그 환경들을 다 뭐로 보면 돼요? 우리 주변 환경을 객체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이긴데, 자, 이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통제가 되고, 자, 약화가 되어 주체에 알맞게 그것이 변하게 됩니다. 한편, 자, 주체인 인간은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입니다. 자, 무조건 객체의 어떤 질서나 법칙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것을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자, 파괴되는 게 아니라, 되려, 자, 이것이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노동 생산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뭐라 한다? 자, 이걸 자기 대성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노동을 통해서 인간인 주체가 자, 자신을 그걸 객체 속에서 어떤 생산물의 형태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이게 바로 자기 대성화가 되고요. 자,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다가, 자,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노동 산물 속에, 생산물 속에서 통일이 됩니다. 이걸 아까 우리가 주객 통일로 봤죠? 자, 그래서 다시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해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가 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겔의 노동관을 지금 수용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을 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들어요. 결국 인간에게 노동은 객체의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해서
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자,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 바로 이 객체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가 되고 그 주체의 욕구나 그다음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서 자, 구체적 노동의 산물, 바로 생산물이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 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예, 자아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자기 의식과 정체성을 통해 자아를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계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자, 아까 헤겔도 뭔가 한계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마르크스는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는 노동을 통한 주계통일의 한계가 무엇 때문에 올 수가 있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에서 한계점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 봅니다. 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 구조가 이러한 주객통일 한계를 가져왔는지는 여기 언급한 건 없네요, 지금. 자, 37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5번에 보시면 주객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가 한계가 무엇인지 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마지막 부분에서. 자, 38번에 갑니다. 자, 기억 니은인데, 자, 로크가 말하는 소유와, 자, 이건 사적 소유를 얘기했었고요. 자, 해결은 결국 이것이 집단이나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것에 의해 소유, 노동이 어떤 결정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국 개인의 사적 소유를 위하건 아니면 집단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건, 자, 이것들은 다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소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답 2번. 자, 39번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가 자, 미국에 건너가 예술학교에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B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염증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래서 C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죠. 자, 그곳에 가서 자기가 캐릭터를 마음껏 변형해서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해서 자신만의 독창적 캐릭터를 창작하게 됐네요. 자기 정체성이나 이걸 지금 찾게 되는 거죠. 그 자아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켰다고 했는데 자,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키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자연의 형식에 맞게가 아니라 아까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자,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해서 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재의 형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거 그대로 자연적 소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네요. 자, 이게 오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5번. 자, 마지막 뒤에 40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40번. 자, 제레미 리프킨이란 분은 자, 이 사람은 자,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들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자, 노동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자, 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오면 이게 생산 수단에 쓰이게 되면 노동의 종말이 온다고 봤나 봐요. 자,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왜? 우리가 노동하는 대신에 그 시간 동안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대량 실업. 결국 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자아의 어떤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 일자리는 없어. 그러면서 여가는 즐겨. 시간이 남아 도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부문에 바로 일자리 공유 전략이 가동돼야 된다. 자, 일자리는 결국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노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 보시면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노동이라는 것이 기여. 자, 아까 분명히 마르크스 입장에서도 자, 마르크스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바로 노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노동을 강조합니다. 자, 41번에 보시면 자,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서 지금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란데 노동은 지금 공유물에 분명히 노동은 첨가를 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이거 41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여기서 로크 입장에서는 자, 초록색 부분 다시 봅니다. 자, 그것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신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삶과 편의에 어느 정도 최대한 도움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A 부분엔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손해만 끼치게 되는 거고 자, 인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자, 그것은 노동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비문학 저희가 41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